어느 평범한 여름날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사는 윤지라는 대학생이 있었다. 윤지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취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학기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늦잠을 자고 밀린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여유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윤지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에만 의존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급히 과제를 하느라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창문은 여름밤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었다. 불현듯 윤지는 거실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때문일 거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어폰을 껴고 음악을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러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윤지는 이어폰을 빼고 조심스레 일어나 거실로 다가갔다. 몇 발짝 다가가자 소리는 멈추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던 윤지는 그때서야 느꼈다. 모니터에 반사되어 비친 배경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윤지의 방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지만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갑자기 창문이 하나 뜨며 새 메시지가 들어왔다. 윤지야, 너무 조용하던데 라는 문구였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고 그녀의 모니터에는 그녀가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나 메시지 창 따위는 열려있지 않았다. 윤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방 안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에 미치는 것 같았다. 결국 윤지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나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기 위해 다급하게 움직였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깜짝 놀란 윤지는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다.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윤지는 미친 듯이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은 환해졌고 그녀는 재빨리 방을 둘러봤지만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나가봐라는 익명의 메시지가 떴다. 두려움에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를 감싸며 문틀 사이로 흩날렸다. 윤지는 현관에서 내려다보니 낡은 신문지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윤지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문을 잠근 뒤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보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파일을 열자 캄캄한 방 안에서 한 소녀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소녀는 자신이었다. 영상 속 그녀는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가 알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촬영되어 있었다. 심지어 몇 분 전 자신이 초조하게 방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등골은 서늘해졌고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윤지는 방에서 나와 불이 활짝 켜진 거리로 무작정 달려나갔다. 두렵고 숨이 찼지만 유령처럼 자취를 감춘 스토커의 존재감은 그녀의 내리막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 후 윤지는 그 집을 떠나 친구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경찰에게도 이 사건을 보고했지만 그 후로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USB는 윤지가 집을 떠난 후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날 이후 그녀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잠기곤 했다. 이 일은 윤지에게는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계속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1504호는 늘 기묘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그 집 아래를 지나갈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끼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배달도 택배도 그저 문 앞에 놓인 채로 돌아가곤 했고 경비실에서 확인할 때면 집주인은 늘 바쁘다며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음식이 오랫동안 문 앞에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 김 씨가 1504호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 사이로 보인 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이었다. 그런데 거실의 벽에 걸린 커다란 거울에 비친 어떤 형체가 김 씨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비비적거렸던데 그것은 곧 거울 속의 형체가 하는 행동이었다. 놀란 그는 황급히 문을 닫고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1504호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 씨는 그 일을 동료 경비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저 무서운 꿈을 꿨다며 자신을 다독였다. 한 달쯤 지나 새로운 이삭에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린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주말 무렵 아이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놀다가 코를 골며 잠이 들곤 했고 부모님은 그저 아이들이 여기서 편안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해서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되었고 그때마다 거울 속의 아저씨가 우리를 본다며 울면서 깨어났다.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들은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아이들이 말하던 아저씨가
혹시 1504호와 연관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1504호에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들어오지 말라는 말, 아직도 모르겠는가? 겁에 질린 그는 물러섰고 다음날 바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 관리소장은 그 아파트의 기록을 뒤적이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찾았다. 1504호는 10년 전 불행한 사고로 가족이 모두 사망한 이후 매매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거주자는 누구란 말인가? 관리소는 경찰과 함께 그 집을 열어보기로 했다.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거실이었다. 아무런 단서도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깨끗한 집. 그러나 거실 한가운데에 걸려 있는 거대한 거울은 확실히 이상했다. 거울의 표면에는 수많은 손톱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 자국 속에서 무언가가 안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그렇게 거울은 수거되었고 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근처 쓰레기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거대한 폐기물 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거울은 사라졌지만 무언가가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1504호의 복도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소름이 끼치는 장소로 남아있다. 일부는 거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으며 그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한다. 이 아파트는 서울의 누군가에게는 그저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지만 1504호의 존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는 곳으로 소문에 따르면 오래된 전설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 이러한 전설을 연구하기 위해 이 마을에 있는 작은 여관에 묵기로 했습니다. 여관은 마을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건물로 주변에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낮에도 어두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주인 할머니의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지긋해 보였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 의미심장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을 때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침내 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가 방 밖에서 발소리를 내며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지인에게 친절했지만 어두운 주제로 대화가 넘어가면 아연실색하며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듯했으나 여전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부를 살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구석쯤에서 오래된 신발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다시 주위를 살펴보니 뒤편으로 난 요솔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맹숭맹숭한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터의 중심부가 갑자기 오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싸늘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생긴 그림자가 서서히 내 앞에서 형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은 마치 연기로 뒤덮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바짝바짝 쪼그라드는 느낌에 나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관에 돌아와 정신을 가다듬은 후 나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하게 나를 바라보다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은 종종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교회 근처 공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사람들은 종종 사라졌고 그들의 흔적은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공터의 저주 때문이라 믿어 공터를 피했고 외부인에게도 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로 잠에서 깬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나는 여관 뒤편의 길로 한 번 더 나섰습니다. 무언가 나를 이끌어 가족처럼 그 공터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나는 손전등을 켜고 공터 주변을 더 면밀히 살폈습니다. 나무 밑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돌과 몇 장의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고 나는 싸늘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누군가를 찾아달라는 간절한 호소인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하얀 손이 내 팔을 잡는 순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공터 가장자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작은 상자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은 나를 새로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족 중 하나가 없어졌고 당시에 상실감을 오랜 잊고 싶어하던 알량한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공터에 남아있던 영혼의 도움 요청을 받았고 주민들 역시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할머니는 조용히 나에게 웃으며 이젠
공터가 안전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